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진혁 씨 혹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요? 네. 일단 이름은 재밌는데 이게 뭔가요? 엉덩이의 위치를 잊어버렸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엉덩이가 근육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 근육이 기억을 상실했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엎드리신 다음에 두 발을 이렇게 올려봤을 때 원래는 근육이 잡혀야 하는데 근육이 잡히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느껴진다면 엉덩이가 근육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하네요. 아, 제가 그 동작에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엎드려서 그렇게 하면 한쪽은 이제 백두산, 한쪽은 이제 한라산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럼 약간 비대칭 아닌가요? 아무튼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엉덩이 근육이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심축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그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내 엉덩이 근육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경민 원장님, 김혜아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요 뭔가 시작부터 엉덩이에 힘을 딱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프닝에 이 엉덩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근데 한창 이 대한민국의 애플힙 그리고 힙업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엉덩이 근육은 골반과 허리를 꽉 잡아줘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걸을 때 다리를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 네. 걸을 때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걷는다.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골반 내 장기의 압력을 잡아줘서 장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요. 햄스트링이나 척추기립근이 대신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들이 더 뻣뻣하게 굳으면 걸을 때 움직인다거나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척추기립근이 대신 일을 하게 되면 늘 허리 근육이 굳어 있다 보니까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요통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도 엉덩이 근육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네, 저는 첫 마디부터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데 엉덩이가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는데 네. 자, 그런데 사람이 40대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급격하게 빠진다고 하는데 이 근육량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제일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오, 네네. 그 걷기를 하지 않으면 근육도 빠지는데 네. 걷기를 많이 하면은 근육도 생기고 걷다 보면은 엉덩이나 허리 근육, 특히 다리 근육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엉덩이 이제 하는데도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걷기가 유산소 운동으로 많이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빼고 살을 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운동 좀 심하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걷기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동화만 있으면 또 나가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목요일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10% 이상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불면증이 되겠습니다. 와, 저도 사실 불면증이 약간 있는데 이 잠 못 드는 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보통 이렇게 잠을 들 때 보면은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얕은 잠을 자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얕은 잠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먼저 수면이라는 거 보면은 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어요. 렘 수면은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해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아. 그리고 비렘 수면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렘 수면이 길면은 이제 각성 상태 유지한다 봐가지고 네. 잠을 좀 깊게 못 드는 경우 이런 게 바로 렘 수면이고 네. 반대로 비렘 수면은 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깊게 잠드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렘 수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좀 더 피곤해질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렘수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눈의 움직임에서 나온 이름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좀 재미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이제 나의 잠이 어떨 때 또 깊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얕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이제 보통 수면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렘 수면을 보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 교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네. 이 주기가 보통은 밤 수면 동안 4번에서 6번 정도. 그래프상 보면은 4번 렘 수면 그리고 6번 정도의 비렘 수면 정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시작은 비렘 수면. 처음부터 눈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비렘 수면 시작해가지고 80분에서 100분 정도 뒤에 처음으로 렘 수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주기는 90분 주기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되는데 실제로 렘 수면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렘 수면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렘 수면이 20에서 25%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뭐 렘수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렘수면이라고 하면 약간 얕은 잠, 그리고 비렘수면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깊은 잠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불면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잠을 들지도 못하거니와 혹은 잠든 다음에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걸 말하는데, 자, 이 불면증의 의학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원장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하면은 잠을 못 드는 현상.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불면증 표현합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잠을 자긴 자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잠. 잤는데 뭔가 수면의 좀 질이 그렇죠. 떨어지는 뭔가 잔 것 같은데 몸이 좀 이상하게 무겁다, 피곤하다 이런 경우도 불면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의 종류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 불면증을 나타낼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차성과 2차성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 2차. 네. 그래서 보통 1차부터 본다고 보는데 실제로 2차부터 보게 돼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원발 속발성 표현하는데 속발성 같은 경우는 어떤 질환 같은 거, 질환의 때문에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 그걸 2차성이라 보고 네. 이제 이게 배제할 수 있는 그때는 1차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차성도 설명드리면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어떤 앞에 어떤 2차성에서 배제해봤는데 어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1차성을 판단할 수 있고 네. 이럴 때는 적절한 수면 환경에서도 수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말하고 있어요. 예. 네. 이제 2차성 설명드리면은 2차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크게 났거나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호흡 장애 뭔가 이럴 때 보면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실제로 수면 질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불면증 원인이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2차성이라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표를 보면은 네.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2차성 불면증 예를 들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거나 아니면은 뭐 수면 곤란, 시간 수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약물성 이런 게 아닐 때 그때는 이제 1차성 불면증, 원발성 불면증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표일까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생 불량에 의한 불면증에 좀 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 원인의 여부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불면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불면증을 더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불면증 비율은 어떠한가요? 실제로 진료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실제 통계도 보면은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25.4% 조금 더 많습니다. 남자분은 20%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나이가 들수록 경향이 늘어가지고 60대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34.6%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평원에 조사한 표가 있는데 심사평가원에 조사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표에 의하면은 22만 7,907명에서 35만 명, 약 연평균 11.9% 증가한 걸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불면증에 이제 앓을 확률이 좀 더 높고, 네, 그리고 60대 이상, 그러니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 불면증의 이제 확률도 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잠 못 자는 고통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잠을 못 자게 되면 다음 날에도 뭔가 불편하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이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의욕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한의학에서는 수면 그리고 수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불면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실면, 그리고 불매, 소매, 그리고 무면, 소수, 부두가, 부득면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한의학에서 원인을 나눠봤는데 원인은 허증과 실증을 나눠봤어요. 허증일 경우에 심담허겁, 흔히 우리가 잘 놀라는 분들, 뭔가 좀 건들기만 해도 좀 화들짝 놀라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영양 부족은 이제 흔히 많이 마르신 분들, 소화도 안 되고 손발도 차고 이제 뭔가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볼 수 있고, 음어 내열형은 말은 좀 어려운데 음어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흐리 몸에 있는 물 같은 겁니다. 네. 이런 물이 좀 부족하신 분들, 네. 약간 그 갱년기 여성분들 많은 경우인데 이제 약간 열이 좀 많으시고 뭔가 꺼주는 물이 부족한 경우 이럴 때 이제 허증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결불수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우리 걱정이 막 많으면 잠 못 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열이 발생해가지고 잠 못 드는 경우도 있고 담년 울결은 방금 저처럼 목에 뭐 꼈을 때 끼거나 아니면은 뭐 가래 같은 거 많이 낄 때 가래 같은 그득하게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심장에 구멍 막아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뭐 평소에 그러신 건 아니죠? 네, 평소는 안 그럽니다. 긴장을 좀 많이 잠깐 해서. 그런 거죠, 네. 저는. 네. 자, 원장님 물 네. 드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좀 더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래 마지막으로는 위중 불화형이 있는데 말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우리가 알고 흔히 위, 네. 이게 불화, 뭔가 화하지 않다 이럴 때 보는 건데 간단히 말해 소화불량 비슷한 겁니다. 네네. 어떤 우리가 뭔가 많이 먹었거나 혹은 소화불량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으면 속에 꽉 찬 느낌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이 실증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상한론이라고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한 토하우 허범 부득면. 아까 말씀드린 부득면. 못 잔다. 네. 못 잔다 이 말이죠. 상한론에도 보면은 2000년 전에 책에 보면은 똑같이 못 자는 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극자 필반 전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씩 몸을 뒤척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심중온에 몸 안쪽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치자시타의 약을 줘가지고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갱년기나 이럴 때 혹시 어떤 불면증 같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좀 궁금증이 드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갱년기 불면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갱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열이 많으셔가지고 그럴 때 보면은 생각도 같이 많아지고 같이 네네. 섞여 있습니다. 네. 사결 섞여 있어가지고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 자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치료가 불면의 형태에 따라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그걸 해소할 수 있는데 양방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펜 이런 약물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항콜리스 약물이라 가지고 네. 한 달 이상 조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 받으실 때 꼭 의사분하고 상담을 한 후에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약 그리고 한약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귀비탕, 온담탕 이런 약을 써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혈부추거탕, 소요상 같이 이제 이런 창약을 처방해가지고
환자분들의 뭔가 풀어줄 수도 있고 소화불량도 내려줄 수도 있고 열도 꺼줄 수 있는 향약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우리 불면증에는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약만 먹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침, 머리나 손발에 침을 놓고 전기침을 걸어들여 가지고 이제 뭔가 뭉침을 풀어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기운을 좀 잘 돌게 해가지고 머리까지 기운을 잘 돌게 해서 잠을 좀 더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머리에 이제 사신총 혈자리가 있는데 네. 백회라고 머리에 제일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가운데 네, 있는 거 아닌가요? 가운데 제일 높은 부위. 네. 거기서 앞뒤로 1촌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사신총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원장님 저 말씀 네. 들어보면은 이제 정수리에 침 꽂으면 네. 저는 이제 아파서 잠 깰 것 같은데 원장님 이거 혹시 침 치료가 효과가 좋은가요? 네, 효과 좋습니다. 어. 이걸 맞고 가시면 그날 네. 좀 편하다, 잠이 어. 조금 더 잘 온다, 어. 잠을 잘 들 수 있다 표현을 합니다. 아, 원장님 그러면 혹시 그 좀 불면증 앓으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혈자리를 평소에 지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네, 될까요? 도움됩니다. 아, 그래요? 손가락 많이 아프니까 네. 지압봉 등을 이용해가지고 어. 백회는 유명한 자리고 아, 네네. 앞뒤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씩 어. 고개를 꾹꾹 눌러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막 눌러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내일 보면 머리 멍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적당히 눌러야겠죠. 네. 자, 그리고 치료와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게 뭐 명상이라든지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예,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가를 이용해서 요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가장 큰 게 보면은 명상 그리고 향기, 생기능 자기 조절 훈련 말은 좀 어려운데 네. 생기능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경을 조절하는 요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극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태극권 그리고 이완요법이라고 네. 약간 운동이나 어떤 이완을 시켜줘가지고 긴장을 풀어줘서 불면증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향기요법 같은 경우에는 네. 한의원에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이제 환자분 특유의 그 원하시는 향기가 있고 맡으면 역한 향기가 있어요. 네. 그걸 그래요? 찾아가지고 환자분이 이 향기를 맡으면은 좀 더 잠을 잘 수 있게. 아. 그래서 네 치료실에 틀어드리면 곧바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그 잘 맞는 향기가 또 따로 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유현 씨한테도 맞는 향기가 뭔지 좀 한번 찾아보시고 좀 그러게요. 집에서 좀 네.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향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것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잘 맞는 어떤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약물 처방에 대해서 그 이 원장께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물 얘기가 나오니까 수면 유도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수면 유도제를 이제 처음에 한두 알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수면 유도제 득과 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우셔서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적인 수면 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감기나 뭐 두드러기나 뭐 가려움증이 있을 때 이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거든요. 네. 우리가 감기약 처방받을 때 혹시 운전할 일이 있거나 시험 볼 일이 있거나 졸리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빼달라고 하잖아요. 아, 그 졸리는 네. 약이 이거군요. 예, 네네. 네,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나 수면 유도제는 보조 용도지 이거 수면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진정제나 멀미약, 감기약 같은 약들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정해진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용량의 약들보다 더 과다 복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하시면서 수면 유도제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복용은 어디까지나 최대 2주 정도까지만 복용을 하셔야 되고 네. 더 오랜 기간 복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의사 원장님과 진찰을 하셔서 제대로 된 처방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제 다른 수면 유도제를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각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불면증을 앓다 보니까 가끔씩 수면 유도제를 먹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정말 다양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할 때 반드시 주의사항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수면 유도제는 보조 용도지 수면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평소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네. 9가지. 좀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밤에 수면 장애, 밤에 잠 못 드시는 부분이니까 일단 낮잠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환자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밤에 잘 못 자는데 낮잠은 좀 많이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낮잠을 자면 당연히 밤에 잠 못 자겠죠. 네. 첫 번째로는 낮잠 피하기 이게 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어떨 때는 11시, 어떤 때는 1시, 2시에 자면은 수면의 패턴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 교대 주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못 들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운 시간 항상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간씩 운동하는 게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8시간 전에 운동을 종료해야 됩니다. 오. 그 운동을 하고 바로 잠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운동을 한 경우에는 약간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들기 2시간 전에 약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똑같이 좀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이 일하는 시간은 일정해주는 게 이거 제일 쉽지 중요합니다. 않은데. 늦잠 자고 싶은데. 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듯이 담배나 커피, 홍차, 콜라, 술 같은 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잠깐 자다 깨더라도 지금 몇 시에 보는 것보다는 네. 다시 잠들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시간을 네. 보면 잠이 또 깰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누워서 10분은 잠이 들지 않으면은 약간 벗어나서 살짝 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지 않는데 핸드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 하지 말고 이제 가만 핸드폰 옆에 두시고 생각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약간 좀 불량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뭐 아, 그래요? 자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뭐 제가 이런 거 사실 아니에요? 네. 그 눕기는 좀 일찍 눕는데 네. 그다음에 휴대폰을 뭐 한 그러니까요. 2시간 막 이렇게 네.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네. 말씀 들으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불면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알레르기 행진인데요. 알레르기 행진. 뭔가 그 알레르기 질환들이 행진하듯 이어지는 상태인가 그러니까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뭔가 같은데. 끔찍한데요? 그렇죠. 네. 과연 뭘까요? 궁금한데 김 원장님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레르기 질환이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아토피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 영유아기에는 이제는 빨갛게 이제는 올라오는 아토피 습진이나 피부염 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가끔씩 어린 아이들 보면 볼이 빨갛게 올라오면서 진물 나고 막 가려워서 결국 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음식 알러지로 넘어갔다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정 나이대에 특정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행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한 영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뭔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정말 행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네.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자, 그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모두 어떤 알레르기 인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다 뿌리가 같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김 원장님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몸이 태어나면서 유전, 외부 환경 그리고 임신 도중이나 출산 도중에 노출됐던 어머니의 환경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몸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되는 물질인지 위험한 물질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것 작용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를 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진 물질을 항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면역 세포가 면역을 해야 되겠다 느끼면 이러한 신호를 일으키는 면역 매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역 매개 물질의 분비를 促진시켜주는 게 헬퍼 T 세포. 다르게 보면 이제 경보 시스템을 울리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이제 이런 경보 시스템이 작용을 했으면 상황이 해결이 되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오프 스위치를 해주는 거를 조절 T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헬퍼 T 세포와 조절 T 세포가 균형을 이뤄서 적절한 정도의 면역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 두 작용이 불균형 상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약하게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병기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부 물질 항원에 작용을 했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뭐 항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들어왔을 때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애가 있고 진정해다,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알레르기성 어떤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원리로 어떤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질환이 일어난다면 치료법도 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하는 헬퍼 T세포가 과도하게 작용을 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사실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원 제시가 일어나서 면역 작용이 시작되는 거를 막은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고 사실 이거를 막아서도 안 되고요.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치료를 중점적으로 둬야 될지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면역 매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몸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어느 종류의 면역 매개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지 요즘엔 연구가 많이 발달해서 한의학 치료, 침치료나 한약 치료도 이제 특정 면역 매개 물질에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가려움 증상이나 뭐 호흡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한 증상들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알레르기 질환의 면역 세포가 과민 반응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치료를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원장님, 아토피 피부염은 이게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원이 특이하다, 이상하다 약간 이런 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특징적인 피부 증상 또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면역 매개 물질 종류 중에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거로 보고 아토피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도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피부의 방어 기능을 표피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표피장벽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체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건조해지니까 가려우면 우리가 긁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또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편의 수분이 더 증발해서 건조함을 유발시키거나 우리 피부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피부 상재균이 있거나 외부에 오염물질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려우니까 다시 긁고 상처가 나고 또 가려우니까 긁고 그래서 네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이제 연쇄 과정이 무섭기 때문에 조기에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네요. 말 그대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제대로 치료를 해야겠죠.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뭐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증상이 영유아기 때와 이제는 성인 증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경향성도 있는데요. 네. 이제 어린 경우에는 이제 빨갛고 진물이 나는 좀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사춘기 지나가서 성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가려움이 심해지면서 긁은 부분에 태선화라고 해서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자주 긁은 부위에 좀 피부가 착색이 되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병들에 걸릴 확률들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천식, 음식 알러지, 비염 같은 게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결막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신경정신계 질환,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 가려우면 긁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정신계 질환이나 이제 음식 알레르기랑 영향이 되니까 소화기계 질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가렵고 긁으니까 수부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또 이건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냥 간지럽기만 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게 심해지면은 뭐 ADHD나 불안장애, 우울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토피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꼭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원장님, 이 아토피 피부염에 해당하는 한의학 용어가 있을까요? 네, 한의학 용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태열. 이제 아이를 키운 집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얼굴에 뭐 올라오고 이런 태열이라 보는데 이런 것도 있고 태독 그리고 내선, 습선, 양독 발반, 사만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내선과 습선 같이 뭔가 물이 차 있고 양독 발반, 뭔가 빨갛게 올라오는 거 네.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 양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급유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옛날 책인데 한방소아과 책인데 이 책의 문헌에 보면은 어머니가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은 폐하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양방 똑같이 보면은 이제 유전이라고 요새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똑같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양방은 똑같이 유전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아토피라는 글자가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에 상응하는 그 개념들은 아주 예전부터 존재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때 그 침 치료가 또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자, 김 원장님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침 치료가 가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려움 증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악순환의 첫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가려움 조절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는 가려운 것도 침 치료로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가려운 거나 아픈 증상이나 우리 몸이 느끼는 불쾌한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물론 기전은 다르지만 이제 가려움증도 침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일단 침 치료를 하면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가려움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적인 침 치료는 급성 가려움증을 덜 느끼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침 끝에 전기 자극을 걸어주는 전침 치료를 시행을 하면 이제 만성적인 가려움도 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에서 감각신경을 타고
뇌 여러 부위로 들어와서 이제 뇌 가려움 연관 표적들을 억제해주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려움증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침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엔돌핀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다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네. 기분 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네. 통증을 줄여준다거나 네네네. 이제 불쾌한 감각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보다 침치료 그리고 전침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절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꼭 침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렇게 침을 맞는다라고 하면 살짝 좀 따끔따끔거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려움증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침 치료가 또 엔돌핀까지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체크한 논문이 국내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실제 침 치료랑 가짜 침 치료를 비교를 해서 이제 스코라드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도를 측정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이 얼마나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사진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점수를 매기고 가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또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주관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점수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네. 아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어플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적 증상인 아토피 피부염이 점수로 몇 점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진짜 침 치료가 가짜 침 치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호전도가 있었고 전체 점수에서도 평균 10점 정도의 감수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10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5점 이하면 경증, 15점에서 40점 사이면 중등도, 40점 이상이면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10점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건데요. 네.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헬퍼 T 세포들이 이제 과민 반응하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는데요. 다양한 한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원고, 연고, 또 각종 한약들이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데 이제 당기보혈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는 보음 보혈해주는 약들의 일부는 이제 조절 T 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데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한약 이름이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중요한지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게요. 그렇군요. 네, 어떤 상태인지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토피로 가렵고 또 열이 난 피부를 좀 생활 속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 증상 완화 방법, 김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긁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어. 안 긁으려면 결국 적절한 이제 온도, 습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피부 위생이 중요합니다. 어. 이제 외부 환경 이제 물질이 오염 물질이 있으면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가끔씩 이제 진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 진물에서 또 이제 세균이 이제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긁지 않는 거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알레르기 행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쇳불도 녹아서 꼬부러진다는 삼복더위. 정말 이 더운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복을 맞아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복날이 되면 우리가 언제나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 씨는 평소에 뭐 드시나요? 저는 보통 치킨 먹습니다. 치킨이요. 네. 예전에는 삼계탕 먹다가 이제는 치킨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원래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삼계탕이든 치킨이든 이렇게 어떤 고열량의 음식을 보통 좀 챙겨 먹는 걸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열량이어야 보양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삼복더위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부터 이제 내려왔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먹을 게 풍족하지도 않았고요. 뭐 선풍기다, 에어컨이다, 제습기다 이제 이런 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덥다, 그리고 더워서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난다. 이제 그랬을 때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면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챙겨 드셨던 거고요. 네. 네, 요즘에는 뭐 대부분 영양 상태도 좋으시고 외부 환경을 적절하게 바꾸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꼭 삼계탕이다, 뭐 치킨이다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군요. 네, 약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복날이다 하면서 고칼로리 음식 먹어야지 이러면서 항상 치킨을 먹었는데 네. 이런 음식보다는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더위를 날 수 있는 음식을 대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보양식도 이 체질에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할지 궁금한데요. 체질에 맞는 보양식이 있을까요, 이 원장님?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 덩치가 크거나 네. 열이 많은 사람들은 보양식을 먹으면 열이 확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마르신 분들, 네. 체격이 마르신 분들이거나 소화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보양식을 넣으면 소화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제 보통은 흔히 우리 말하는 보양식, 삼계탕이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마르신 분들, 양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제일 맞고요. 그리고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약간 좀 시원 음식 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에 따라서 이 보양식도 어떤 사람한테는 보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보고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원장님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우리가 좀 너무 더울 때 네. 뭐 녹용을 먹으면 이제 기력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녹용이 실제로 더위에 좀 도움이 되나요, 원장님? 더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녹용도 보면 체질을 꼭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 태음인인 사람도 있고 태양인 사람도 있는데 네. 녹용을 아무나 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잠을 못 잔다. 아까 네. 말씀드린 불면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군요. 보통은 태음인 분에게 맞겠네요. 보통은 그 태음인들에게 녹용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사상 체질에 보면은 녹용 대보탕이라고 음. 태음인에 쓰는 처방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이나 혹은 또 한의학의 아주 명저죠. 이 동의보감을 보면은 삼복더위나 여름철 건강 챙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동의보감을 제가 문장을 다 읽어드리는 건 좀 시간상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네.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거를 주의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수면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찬 음식은 뭐 얼음물, 과일, 이제 약간 날것 음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날것의 음식도 뭐 기운이 차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불이 닿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좀 네. 차갑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의보감이 선조들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동의보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이왕이면 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 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한데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여름철 원기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제 여름에 피곤하고 졸리고 하다 보니까 누워 있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운동,
약간 땀이 날 좀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원기를 회복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운동하다 보면은 약간 체력도 약간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보양식 먹은 것처럼 기운도 좀 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약간의 운동을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약간의 운동은 어디에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살짝 땀을 내는 거.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벼운 운동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원장님 어떤 보양식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얼마 전 초복이었는데 네. 저희 직원들 데리고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갔습니다. 아, 환자분이 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네. 삼계탕에 이제 인삼하고 황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툭 고아서 저희는 녹두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열이 이거 많아서 뭐 원재료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한의원에 있는 건 조금 뺐습니다. 정말 보양식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삼계탕만한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원장님은 어떤 거 보통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복날이나 다른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이 음식을 챙겨 먹지는 않고요. 네. 항상 이제 저한테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해서 상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운이 좀 맑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부럽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그 찬 음식 설명해 주시다가 그 수면 환경이랑 또 이제 무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전 특히나 무리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왜 그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름철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이 땀을 따라서 이제 기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좀 너무 덥거나 힘들면 좀 진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런 내용 똑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너무 이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좀 적당히 좀 쉬면서 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맞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음식 말고도 뭔가 이 올라온 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원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열을 내리는 한약 처방도 같이 있습니다. 네. 생맥산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제 네. 생맥산 이제 어른티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어떤 생맥산이라는 약이 있어가지고 열을 꺼트리고 몸에 진액에 빠져나간 진액 보충하는 약 그런 약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열도 좀 다운될 수 있고 네. 이제 보양식 드셔서 너무 열이 났을 때 다운시켜줘가지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 더위로 약, 너무 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처방을 받아서 좀 네, 물처럼 그렇죠. 평소에 좀 네. 드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생맥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삼복도일을 건강하게 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들께 무엇이든지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참고해서 원장님들께 다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